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문득 돌아보니까요. 2017년 상반기도 어느새 절반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다,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시간이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취준생, 취업준비생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의 빠름이 정말 절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초에 올해만큼은 꼭 취업에 성공하리라, 뭐 이런 목표를 또 세우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가는 게 너무 빠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어느새 3월에 시작된 상반기 공채도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면접, 최종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면접을 앞둔 준비생분들 참 많더라고요. 면접에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새하얀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접에서 꼭 합격해야 되니까 우리가 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착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20, 30대 분들 어떤 거짓말 할까요? 관비 학생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좀 긍정적으로 뭐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제가 뭐 무슨 일을 끈기 있게 한다, 네. 뭐 무슨 일이든 막 웃으면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만큼 사회생활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거짓말을 조금은 보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해낼 수 있다라든지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좀 어필할 것 같다.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재용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뽑아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을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게 좀 제가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의지를 표현하면서 면접한테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간절하니까 뽑아만 주시면 뭐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해줬잖아요. 두 학생 다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 대답을 지금 해줬습니다. 1위는요.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게요. 라는 게 새하얀 거짓말 1위로 뽑혔고요. 2위가 야근도 문제없다. 열심히 일하겠다. 재용 학생의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뭐든 상관없이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 3위는 뭐냐면요. 이거는 관규 학생이 말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교성이 좋아서 누구하고도 밝게 잘 어울린다. 사회생활을 잘한다. 뭐 이런 대답이 3위에 올랐습니다. 자, 취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요. 올해만큼은 꼭 취업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간절한 목표가 있는 만큼 거짓말도 이렇게 새하얀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상반기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직 하반기도 남아 있고요.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희망 꼭 크게 키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도 회계학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수익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X 1년도 매출인지 X 2년 매출인지 이게 기준에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X 2년도 매출을 땡겨와서 X 1년도 매출 이렇게 잡으면은 손익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 단기순이 크게 하기 위해서 수익을 크게 계산하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익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단 수익에 대한 개념은 자 일단 읽어보니까 자산의 유입이나 부채 감소 형태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미래 현금 흐름의 유입이 증가되거나 미래 현금의 유출이 감소하는 것이다 말했는데 수익이란 거는 이제 사실 돈 번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본이 증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 걸 말하지만 자본 거래로 증가한 건 좀 제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좀 보시면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수험에선 중요한데요. 이 흐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적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혹은 부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현금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빚이 있으면 빚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비용은 뭐 반대가 되겠죠. 수익의 반대가 비용이 되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감소해서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측정입니다. 그럼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원칙이 중요한데요. 바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10,000원 받았으면 수익은 10,000원이고요. 11,000원 받았으면 수익은 11,000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취득 원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었죠. 그땐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니까 준돈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지만 수익은 내가 판매자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뭐 제3자를 대신해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인데 부가세 1,100원 소비자는 더 받죠. 그건 제3자를 대신에 받았으니까 수익에서 제외한다는 거고요. 뭐 대리인으로 수령한 금액도 마찬가지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수익에서 제외한다. 만약에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3년 후에 100만 원이라면은 현재 가치한 금액이 수익 금액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화나 용익의 교환은 내가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거나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크게 1, 2로 나누는데요. 이 교환되는 용역과 재화가 서로 유사한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거래를 보지 않고요. 서로 상이한 경우에만 수익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기억만 알아두셔도 되는데요. 원칙인데요. 마찬가지 수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라 표현했는데 어쨌든 수익의 금액은 받는 금액 기준이니까 얘도 받는 금액 기준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패턴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건 파는 거죠. 이게 재화의 판매라고 보죠. 크게 기업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판매, 물건 파는 회사.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용역 제공. 이렇게 크게 본다면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나머지 뭐 기타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요건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 우리가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발생주의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를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현주의는 실현 요건과 가등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비용은 발생주의인데 수익 비용 대응 원칙으로 말하고 있고요. 다시 와서 보시면 재화의 판매는 수익인식 요건 이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수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외울 건 아닌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3, 4, 5는 좀 쉬워요. 그래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뭐 4번은 유익 가능성이 높다. 뭐 5번은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5번의 말은 내가 수익, 매출을 잡으려면 관련 비용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2번이 재화니까 나오는 거죠. 재화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재화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판매자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판매자는 지속적 관여하지 말고 그다음에 통제권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일반적으로는 인도 시점에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익 인식 유형별 원칙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도 시점,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면 인도, 물건 소비자가 사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소비자 현금을 결제하든 뭐 외상으로 결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회계 입장에선. 바로 물건 넘길 때 수익을 인식한다. 현금 받으면 현금 매출, 만약에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외상 매출이 되겠죠. 위탁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이 되고요. 시용 판매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 표시하는 시점. 할부 판매는 물건을 팔고 대금을 분할로 받는 경우인데 쇼턴이면 단기, 롱턴이면 장기가 되지만 어쨌든 인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설치 조건부 판매는 이게 재화가 설치를 하는 그런 재화인가 봐요. 예를 들어 뭐 TV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벽걸이 TV 같은 거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설치가 중요하면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 설치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인도 시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얘는 팔았는데 다시 사기 약정을 맺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팔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 이전됐다 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회계에서 뭐 법적 소유권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률 추정이 가능하면 인도 시점, 추정이 불가능하면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요. 출판물, 이게 정기 간행물을 이런 잡지사라든지 아니면 출판사가 될 텐데요. 이제 재용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뭐 어렸을 때 학습지 같은 거 한 적 있었죠? 네, 학습지는 그러면은 한꺼번에 와요? 아니면 뭐 매주 단위로 와요? 매주 단위로.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매기 가액이 비슷한 경우. 그럴 때는 정액적으로 수익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24만 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시작했다. 9, 10, 11, 12 4개월이 제공됐다면 24만 원을 11을 나누면 2만 원이 한 달치잖아요. 제공된 거 정액적 4개월치니까 4개월 곱해서 8만 원이 수익이다. 이렇게 금액을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매기 가액이 다른 경우 이게 전문 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세무 공무원 합격하면 또 공무원이지만 다른 직렬에 비해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무 서적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무 서적 사면 이렇게 두꺼운 게 보통 한 10만 원 막 이러니까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제공되면은 뭐 연회비 24만 원이면 다 제공하면 이걸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사면은 왕창 줘요. 그냥 한 박스 와서. 그러면 제공된 비율대로 인식한다. 용역 제공을 위한 수익 인식. 용역은 서비스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을 뭔데 관규 학생은 서비스업 뭐 어떤 게 조금 주의해서 본 적 있어요? 서비스업이요? 저는 음식점. 음식점도 네. 서비스업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같은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용역 제공의 유형별 수익 인식 요건, 원칙이 진행 기준이 됩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용역 서비스업은 좀 큰 규모가 돼요. 뭐 조선업이나 뭐 건설업 같은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건설업을 얘기를 들으면 어떤 건물을 지어주는 용역을 하는 게 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지어준 10억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 걸릴 수 있겠죠. 첫 번째 라운드에 30%가 진행됐다. 그러면 10억에 30%, 3억이 수익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에 진행 기준이 되고요. 설치 수수료는 이제 재화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재화로 봐서 인도 시점. 재화에 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요. 그다음 광고를 보시면은 광고 매체, 이게 이제 방송사 같은 데가 될 수 있어요.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회를 방송한다. 그리고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회당 100만 원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X년도에는 8회가 반영됐다. 그럼 8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광고 제작업체는 용역이니까 진행 기준이 되고요.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는 이게 홈페이지 업체 아니면은 어플 개발 업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완전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기준 이용하면 되고 입장료의 경우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입장료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으로 이해해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CGV 같은 경우 전국에 영화관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7년이니까 올해가 17년 12월 31일 23시 정도에 영화 시작을 해요. 18년도 1월 1일 다음 연도에 1시 정도에 영화가 끝나요. 그러면은 거기 영화를 보는 사람은 17년과 18년을 모두 영화관에서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영화관 입장에서는 이때의 매출도 전국적 단위로 보면 꽤 있을 텐데 17년 매출인지 18년 매출인지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사가 개최된 때라 그랬어요. MC님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언제 매출이란 거죠? 17년일까요? 18년일까요? 그러면? 영화 시작을 17년에 한 거니까 그걸 개최로 봐서 예, 17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가요? 그러니까 네. 17년 매출이다 이거죠.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관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수강료는 이제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학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원도 이제 12월 달에서 뭐 다음 1월 달까지 이게 연결돼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있잖아요. 학원 입장에 돈은 미리 받았지만 그때 수익이 아니라 이때는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7년의 경우에 뭐
뭐 60%는 17년, 나머지 40%는 18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회비라고 하면 회비를 말하는 회원 가입만 하는 경우는 이런 입회비를 둘로 나눠요. 회원 가입만 하는 입회비 같은 경우 이 경우가 조금 고급 클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골프 클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피트니스 클럽 좀 고급. 그러니까 거기는 입회비를 내야 돼요. 뭐 300만 원이나 뭐 500만 원 내야 회원이 된다는 얘기죠. 뭐 회비가 아니라 또 회비는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유의적인 불확실성 없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나오면은 입회비 반환 안 된다. 즉 입회비 반환 규정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동안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한한 용역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자, 이 입회비는 약간 어떤 거냐면 이 회비를 냈는데 그 회비와 동시에 무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거나 아니면은 재화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입회비. 그럴 때는 제공된 시기, 성격, 가치를 반영한 기준으로 수익 인식한다. 기준서에선 좀 애매하게 말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험에서 문구가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기타의 수익 인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로 보면 이제 로열티, 배당, 이자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로열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수입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독점 계약을 맺으면 독점 계약에 대한 로열티를 내겠죠. 왜?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은 이 회사만 팔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로열티라는 계약을 맺겠죠. 그런 독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바로 로열티 수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뭐 해외에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근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열티가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 계약인 경우 이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로 본다면은 이제 임대하는 형식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제시된다. 뭐 권리가 있다. 3년 동안 로열티 제공하고 뭐 3억을 냈다. 그런 식이라면 정액 기준. 그 기간에 따라서 3억을 나누어서 수익 인식한다는 얘기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 계약인 경우 로열티를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매로 보아 판매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고요. 배당 수익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이때가 보통 정기주총이 될 거고요. 이자 수익은 뭐 유효의자율법에 의해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유효의자율법은 우리가 사채에서 배웠던 기초의 이제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이자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을 때 뭐 이자 수익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3년에 걸쳐 나타나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수익을 나눠서 인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수익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기출문제 보기 전에 앞에 재화의 판매 유형에 대해 좀 더 설명할 게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탁 판매라고 하면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얘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기고 수탁자가 판매 대행하는 그런 형태의 판매가 돼요.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길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회사라고 했을 때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 팔아달라고 넘겼다. 그때가 매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시점이 수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용 판매는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고객 일단 넘겨놓고 고객의 매입 의사에 따라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한번 써봐라 이렇게 시용하게 하고 고객이 사고 싶으면 사고 한번 써본 다음에 자, 그래서 소비자가 매입 표시하는 시점 넘길 때가 아니라 소비자 매입 의사 표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품 판매에 대해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반품률이 추정 가능한 경우, 추정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많이 했다. 반품 판매에 대해서 많이 했다. 반품 판매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좀 외국계 기업에서. 거기가 이제 월마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슬로건 자체가 반품 판매를 좀 강조했고요. 지금은 아닌데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매출 세계 1위가 월마트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뭐 지금은 좀 다른 기업들이 좀 더 앞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슬로건 자체가 이제 반품 판매가 이제 목적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객이 이제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교환해라.
물론 기간이 있죠. 15일이란 기간, 교환 기간. 그리고 또 15일 이내 만약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환불해 줬다. 이게 이제 반품 판매 슬로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월마트처럼 많이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추정 가능한 경우는 인도시죠. 근데 우리가 별로 안 해봤다. 얼마나 반품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반품 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재미난 게 월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파티 문화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파티 문화가 좀 있죠. 우리는 사실은 도시로 가보면 다 하나죠, 밤에도.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 지역은 이 거리감이 좀 있죠. 집마다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일찍 가서 집에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파티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매일 파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티 문화가 좀 없는데, 근데 이 파티가 주로 언제 있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전부터 해갖고 연말까지 해서 주로 파티가 있어요. 근데 보통 파티가 많이 잡히면 한 7, 8개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월마트에서는 악성 고객들이 좀 있었어요. 블랙리스트가. 주로 누구냐? 30대의 여성이 약간 블랙리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월마트에서 이제 드레스를 산 거예요. 파티에 가려고. 근데 파티 간격을 센 거죠. 그리고 교환을 하고 다른 걸로. 교환하고 마지막에 이게 15일 안쪽에 있을 때 마지막 파티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환불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도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용역 쪽에서 좀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용역은 이제 진행 기준이 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행률 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보통 이런 걸로 해요. 그 용역 수행 정도라든지 아니면 여기 원가를 투입한 정도로 진행률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 적용 가능한데요. 이 건물 짓는데 만약에 다 지으면 10억이 매출이라면 건물 짓는데 원가 5억이 든다. 근데 5억 중에서 지금 현재 2억 들었다. 5억 분의 2억 해서 40% 이렇게 진행률 산정해도 되고 10층짜리인데 2층 지었다. 이래서 2층이다. 그러니까 10분의 2에서 20% 이렇게 진행률 산정해도 되고 아니면은 투입 용역량. 이 건물 짓는데 용역이 100시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40시간 들었다. 40% 이런 식으로 진행률 산정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얘기죠. 자,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률에 따라 좀 수익을 다 인식하고요. 용역이다 보니까. 자, 그다음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말 문제로 주로 나오고요. 뭐 2017년 국가직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네요. 그러니까 4월 우리가 최근에 봤던 국가직 시험이 될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수익 금액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기업에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이거는 인식 요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출판물의 구독의 경우 해당 품목의 가액이 맥이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 기간에 따라 정액적으로 수익 인식한다. 이건 옳은 말이죠. 2번 제품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 반품 가능성이 예측하기 어렵다면은 구매자가 제화에 선적 수락하거나 아니면 반품 기간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번도 옳은 말이 되고요. 3번은 위탁 판매에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얘도 옳은 말이고 답이 4번인데요. 재고 자산에 대한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인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익 인식한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재매입 조건의 판매의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 이전됐다 하더라도 실질이 판 게 아니잖아요. 재매입 조건부에 의한 판매 내가 팔았는데 다시 사기로 약정을 맺은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한 달 있다 다시 사기로. 그 판 게 아니잖아 실질적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서 문구대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른 문제를 보면 주로 좀 7급이 약간 더 이 파트를 좋아하는데요. 여기도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설치 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곤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재화의 판매되면 재화로부터 인도 시점, 그렇지 않으면 진행 기준. 이거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광고 매체는 이제 전달될 때, 그리고 광고 제작은
진행률에 따라 이것도 옳은 말이죠. 3번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인도 시점이 아니라 이게 어플 제작업체나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 용역이란 거예요. 실제로 이건 홈페이지 만들어 본 분은 알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 업체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주고 뭐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한다. 4번은 이제 공연이죠. 행사가 개최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트도 주로 이제 말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은 이제 내용이 잘 정리돼서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 교수님의 회계학 강의, 오늘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 함께 했습니다. 이 파트는 교수님 말씀처럼 말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많이 읽어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자, 재용 학생 오늘 수업 어땠어요? 일단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저희가 외워야 될 용어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해야 될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하면서 꼼꼼하게 풀면은 이제 고득점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최신 기출 문제를 또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기출 문제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초, 중, 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대입 시험이 끝인가 했더니 취업을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통과하면 필기 시험도 봐야 하고요. 뭐 면접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도 시험의 또 한 종류겠죠.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많은 산을 넘으면서 열심히 넘다가 최종 관문이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 더 좌절감이 좀 크게 느껴지게 마련인데요. 이 면접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불시에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던질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한 점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말하는 게 고득점의 비법이라고 하니까요.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면서 노량진 특강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